자, 삭감된 국가 R&D 예산, 네. 과학기술, 이제는 찬밥인가? 네. 예, 주간조선에 실린 기사의 제목입니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큰일입니다. 네. 국가 R&D 예산은 국방 예산과 같이 네. 국방 예산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네. 국가 R&D 예산은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전체 그 국가 예산 중에서 네. 어떻게 국가 R&D 예산만이 네. 삭감이 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24년 주요 R&D 예산을 전년 대비 13.9%나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조 4천억 원인데요. 네. 이것이 과거 정부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겁니까? 매우 이례적이죠. 매우 이례적이다. 예. 예. 1991년 이후로 계속 국가 R&D 예산이 증가가 됐고, 네. 특히 이제 국가 R&D 예산에는 일반 R&D와 뭐 정부 공공 R&D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 R&D 예산이 감축을 된 거는 뭐 8년이다, 9년 만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어 오고 있는 그런 R&D 예산이 이번에 대폭 감축된 게 이제 큰 문제다. 그렇군요.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영향이라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거는 좋아요. 항상. 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뭐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제로 베이스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예산 편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국가 재정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를 다 평가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 우리 국가 R&D 전체 예산이 네. 656조 9천억인데 네. 거기에는 뭐 보건복지 고용 분야, 교육 분야, 문화체육 관광 분야, 환경 분야, 그다음에 R&D가 들어가 있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가 있고 뭐 SOC, 농림수산 이렇게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 행정까지 이렇게 쭉 포함이 돼서 국가 예산이 656조 9천억으로 네. 이렇게 이제 내년도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된 거죠. 네. 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사실 그 행정부에서는 그 새해가 되면 1월 달부터 그 다음에 예산을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5월 달까지 네. 각 행정부처에서 준비를 해서 이거를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올려요. 그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 3개월 동안 조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8월 말에 정부의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9월 달까지 9월에 이제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니까 네. 9월에 이제 예산을 국회에다 올리거든요. 네. 그럼 국회에서 이제 예산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검토를 하게 되면 대개 일반적으로는 그 행정 예산보다 깎이는 게 일반적인 그런 현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뭐 서로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해봤자 뭐 한 1, 2% 정도 네. 이렇게 조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평가를 받는 거죠. 국회를 통해서 받고 또 각 부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가지고 뭐 공청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가 행정부에서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내용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656조 9천억이고 네. 이 656조 9천억 중에 각 분야별로 이제 예산을 그리고 이제 656조 9천억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축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늘었는데. 2.8% 늘었어요. 물론 늘은 거는 전년도에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진 않았지만 최소로 늘렸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늘렸다. 어쨌든 늘어났단 말이에요. 2.8%. 네.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특히 보면은 교육 예산, 즉 인력 양성하는 교육 예산이 6.9%가 감소하고 네. 특히 R&D 분야는 16.6%가 감소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네. 특히 기초연구 예산이 네. 2조 4천억 원. 네. 여기서 이제 6.2%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 역시도 감축이 작년에 됐죠. 비해서는 한 6.2% 이제 감축을 했다. 네. 이런 얘기고 특히 그 출연연 네.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 출연 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 출연 기관의 예산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죠. 그렇군요. 네. 아마도 그
행정부가 네. 오펜하이머 영화를 안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 기초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선진국에 와 있잖아요. 네, 그럼 물론 이제 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과거 빠른 추격자, 선진국을 쫓아가는 빠른 추격자에서, 네.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죠. 빠른 추격자에서 이제는 선진국이 됐으니까 네, 퍼스트 무버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아무도 없다. 네. 우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그런 게 되겠죠. 모든 연구 분야도. 네, 그게 이제 선진국인데 이 선진국 체제에서는 특별히 기초 연구, 남이 안 한 걸 해야 되니까 기초 연구를 한다거나 네,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기업 중심으로 국가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 대기업에 지원하는 이제 중소 중견 전문 기업들이 사실은 대기업을 떠받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해야 된다. 네, 그걸 이제 동방성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동방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준이 사실은 중소기업 부분 뭐 예산도 좀 감축이 됐는데 중소기업의 수준이 대기업에 의존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오다 보니까 중소기업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R&D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현재 부족하군요. 네, 부족하죠. 그러니까 다른 뭐 미국이나 일본하고 뭐 저 대만하고도 좀 달라요. 네. 우리나라의 산업의 특성상. 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중소기업 문제, 중소기업이 떠받친단 말이죠. 그리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중소기업이 상당히 강해야 되거든요. 기술 실력이 강소기업들이 많아야 된다. 독일처럼. 되게 그 대기업이 매출이 크잖아요, 규모가.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이제 그 유지를 하면서 수출을 하고 네, 세계 뭐 1, 2위를 해야 되니까 네, 삼성, LG, 뭐 SK가 됐든 그런 대기업들이 그러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중소기업은 꼭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네. 대기업 입장에서는 네. 세계 최고의 제품만 받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사회에 그대로 그냥 시장 수요 내버려 두면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전에 네, 그 중소기업 뭐 벤처기업 그다음에 이 전문기업을 키웠던 독일 그다음에 일본 네. 뭐 미국 영국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벌써 네. 우리나라보다 과학기술을 훨씬 1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시작은 네, 사실은 1945년 해방 이후에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 1953년 한국 전쟁 끝나고 이후에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 짧은 기업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초적인 거라든가 기본적인 기술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네.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제 산업이나 이 과학기술을 그동안 끌어오면서 예,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죠. 네. 지원을 하면서. 네. 근데 그게 지금 와가지고 조금 선진국에 왔다 그래서 예, 끝났냐?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그래도 초기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중앙부서 행정부 중앙부서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행정에 대한 기본을 배웠고 예산을 특히 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그다음에 예산을 또 받아와 가지고 관리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기획 뭐 이런 거를 이제 중앙부서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대학 교수를 할 때는 연구비를 직접 받아가지고 연구 책임자로 또 많은 과제를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연구비를 제가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연구비를 평가를 한 산학년 협회 거기 이제 회장을 한 4년 했는데 2천억 정도 제가 집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2,000개 기업이 참여하고 한 2,000개 대학이 참여하는 그런 산학협력 프로그램인데 제가 4년을 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전체 한 8천억 정도 집행을 하신 거죠. 그렇죠. 산학협 협회에서만. 협회에서만 8천억. 그렇고. 그리고 전체 다 하면 뭐 한 1조 원 넘게 그 간접적으로 관여를 다 하셨겠네요. 그렇죠. 예산을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산업국 예산이 상당하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담당자로서 그때는 했고. 예, 담당자로서도 해보시고 그리고 기획도 또 해보시고. 뭐 제가 여러 가지 그 뭐 산업부가 됐든 그러니까 중소기업부의 기술혁신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네, 그다음 산업부의 반도체 장비 상용화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그리고 저기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연구재단 특구 공동위원장도 했고, 그걸 했고,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전문위원도 했고, 뭐 그런 걸 하면서 그 예산의 뭐 편성, 그다음 집행,
평가 관리 이제 이런 걸 많은 경험을 한 거죠. 산학연 협회장으로 계셨는데 네. 당시 집행했던 예산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규모가? 뭐 한 많죠. 한 2천억 정도 매년 2천억 정도. 과제인데 요 2천억의 과제를 가지고 네. 중소기업 한 2,000개 기업 네. 거의 한 중소기업 1인계 기업당 한 1억 정도 네. 요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예. 과제였죠. 어떻게 뭐 그렇게 지원해서 네. 성공 사례가 있나요? 있죠. 네. 성공 사람 많죠. 예. 많은데 예.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그냥 예산을 받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기업들도 많지만 어떤 작은 기업한테 예산을 주는 거니까 네. 저는 그래서 중소기업에 지금 이제 이 국가 R&D 예산도 중소기업의 R&D 예산이 나눠 먹기 시키고 그다음에 뭐 성과가 카르텔이다. 없다, 그다음 카르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중소 전문 기업은 네.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 그 회사의 99%예요. 네. 숫자로 따지면. 예. 물론 이제 고용 인력으로 따지면 한 60% 되는데 네. 숫자로 따지면 99%가 중소 전문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중소 전문 기업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1인 기업부터 맞습니다. 뭐 수백 명까지 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1인 기업이라고 해서 실력이 없느냐? 네. 아니에요. 어. 스탠포드, MIT 뭐 나와가지고 미국 회사에 있다 와가지고 자기 1인 기업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냥 저기 대기업에 의존해서 대기업에서 그냥 도면 주면 그거 그냥 만들어다 주는 임강업 업체들도 많아요. 네. 거기는 막 수백 명 있는 거예요. 500명, 막 1000명. 근데 기술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게 작다고 해서 이 기업은 뭐 형편없는 기업이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기업이 좋다. 매출이 많으니까 좋은 기업이고 매출이 적으니까 안 좋은 기업이다. 그건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소 전문 기업은 따로 이거는 중소 전문 기업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풀뿌리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풀뿌리라는 건 뭐냐면 아래 바탕을 두고 잡초도 있고 뭐 잡초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갖다가 활성화시키려면 거름을 줘야 돼요. 네. 거름을. 근데 거름을 주다 보면 그 중에서 강한 어떤 거는 쫙 올라오고 네. 어떤 건 그냥 강한 사람한테 밀려서 죽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는 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거름을 안 주느냐? 네.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업들은 서로 막 이제 아래에서 새싹 올라오는 기업인데 제가 그 산학협회 회장할 때는 네. 주로 매출 한 20억 정도, 네. 1년에 매출액이 20억 정도 되는 기업들이 한 2,000개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지금은 네. 그 사업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제가 있을 때는 그 강조해가지고 풀뿌리 기업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산학협회 하면서 책도 제가 발간을 했거든요. 네. 성서를. 그게 그 책 제목 좀 제목이 알려주시죠. 강한 중소기업으로 나라 살리자. 아. 강한 중소기업으로 나라 살리자. 이것도 이제 제가 했고 네.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새도 한 날개로 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런 풀뿌리 산업의 중소중견기업들은 기업 혼자만 또 힘든 거예요. 정부에서 도와주고 네. 대학에서 도와주고 연구소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도 한 날개로 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제 중에 제가 사실 오랜만에 저도 이제 오늘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뒤져보니까 그 산학연 협력 사업으로 이제 참여했던 그 기업들이 사실 현재 나와 있는 그 코스닥 상장 기업들 있잖아요. 네. 반도체 장비업체, 뭐 부품업체, 소재업체, 뭐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초창기에 다 정부 예산 받았어요. 정부 연구개발 사업 받았어요. 그렇군요. 다 받았어요. 크거냐 작느냐 이 차이지. 예. 대부분이 받았어요. 아, 대부분이. 그렇군요. 지금 나와 있는 그 뭐 한 1조 8천억 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게 뭐 100억, 200억 될 때 다 국가 R&D 예산을 받아가지고 큰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이 오늘 방송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제가 이건 이제 뭐 개인 그거니까 그 회사 이름을 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뭐 이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뭐 어떻게 컸는지도 그동안 몰랐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뒤져보니까 2013년에 네. 그 바이오 인식 기술로 네. 전문 기업인 슈프리마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이 슈프리마 기업이 2013년도 설립은 뭐 2000년에 했는데 네. 2013년 기준에 네. 직원 수가 83명이고 네. 매출액이 5억 2천만 원이에요. 네. 이 책에. 근데 제가 이 기업을 다시 이렇게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원화백 한 50억 정도? 그 정도 그 기업 가치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이 슈프리마가 보니까 재무 건전성은 A 플러스, 네. 특허 및 재산권은 100개 플러스, 100 플러스 알파. 네. 그다음에 세계 50대 보안 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용자 수가 10억 명 플러스 알파예요. 그다음에 세계 설치 장비 수가 150만 플러스 알파. 네. 글로벌 네트워크는 140개 국가 연결돼 있어요. 10년이 된 10년 만에. 네. 그때 5억 2천만 원 받을 때 이 중소 R&D 예산 네. 받아가지고 네. 여기 그분이 이 쓴 그 내용도 있어요. 크고 어렵고 힘들 때 네. 한국에서 인정도 안 해줄 때 네. 이 쫓아다니면서 예산 받아가지고 이 중소기업의 R&D 예산 1억이 뭐 얼마 크지 않다. 뭐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나눠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그 중에서 그냥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카르텔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R&D 예산을 누가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그걸 도와줘서 그 간접비를 빼서 가져갔다. 사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국가 R&D 예산이 100% 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국가 R&D 예산을 따려면 우리나라 뭐 10억, 20억 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R&D 예산을 따려면은 다큐멘트 서류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네. 제안서를 쓰고 그다음에 이유를 쓰고 뭐 세계 연구 동향을 쓰고 산업계 동향을 쓰고 막 해야 되는데 네. 그 동향을 써서 또 발표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네. 그 과제를 따는 거거든요. 네. 과제를 중소기업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사위원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그 과제 개발을 성공을 하잖아요. 네. 그 성공을 하면 일정한 매출 금액 얼마를 또 갚아요. 네. 갚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어느 몇 개 기업이 네. 누구 뭐 그 뭐라 그래 브로커 그 브로커가 나와가지고 그 기업을 설득을 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지도 않은 그런 거를 가지고 뭐 연구해가지고 과제를 따서 네. 얼마를 자기가 얻어먹고 이런 건 진짜 잘못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과제를 따기도 어려워요. 만약에 솔직히 그렇게 네. 하게 되면. 네. 회사에서 과제 심사를 할 때 저도 심사를 좀 많이 했지만 네. 심사를 할 때 되게 이렇게 보면 네. 진짜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인지 네. 아니면은 뭐 누가 브로커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되게 판단이 되거든요. 판단이 된다. 그럼요. 그런 거는 다 걸러져요. 그렇군요. 근데 근데 그 최동식 교수님도 네. LK99 그 이론을 만드신 그 최동식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과학계는 네. 비교적 깨끗하다. 깨끗하다. 예, 그러니까 사회과학 부문에 비해서는 자연과학 부문이 네. 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요. 그게 맞는 얘기군요. 그럼요. 과학기술은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리는 자연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굉장히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는 이제 법대 법학 출신이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요즘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다 법대 가려고 하거든요. 예. 다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요즘 그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대치동 같은 데 가면 예. 뭐 6살, 7살 아니면 뭐 10살짜리 요 초등학교 애들이 큰 그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니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학원 근처에서. 예. 그 속에 이제 책이 들어있는데 그 책이 워낙 두꺼우니까 의대를 가고 뭐 이러려면 네. 책이 두꺼우니까 무거우니까 여행 가방을 여행 가지고. 가방에다 책을 넣어서 야. 들고 다니는 게 목동 뭐 네. 저기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과학 기술보다는 뭐 돈 많이 버는 것, 안정된 직장. 네. 이게 이제 뭐 법대, 의대 뭐 이렇다는 거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우수한 인력이 나와서 세계와 경쟁을 해가지고 이런 기업같이 네. 이런 기업같이 세계와 경쟁을 해서 하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네. 그런 인재가 과연 이 국가에서 결국 그 국가에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국가에서 그런 그렇죠. 뭐 예산, 그러니까 국가 예산만큼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국가 R&D 예산이 이제 사실은 전체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보다는 작아요. 예.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한 30조 정도 네. 금년에 한 30조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지금 26조로 깎이거든요. 네. 25조 9천억으로 지금 깎인다 네. 그러는데 네. 30조 정도 되더라도
민간에서 한 70조 정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대충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100조 정도의 R&D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네. 민간이 끌어가는군요. 그건 이제 자기네 회사에 필요한 그 민간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분산돼서 이제 먹기 위해서 사는 되겠죠. 거죠. 제품 위주로. 자기네 판매 제품 위주로. 예, 차세대 제품. 네. 다음 버전. 예. 뭐 이런 거에 집중 투자하는 연구죠. 기업인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국가의 R&D는 그런 그 자연적으로 시장 수요에 의해서 하는 대기업도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대기업 좀 미리 내다보고 그렇죠. 이제 미래 아니면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그런 거. 그다음에 네. 대기업이 참여를 해도 그런 항공 우주 당장 돈이 안 되는 거. 항공 우주 뭐 국방 중에서도 이제 그런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바이오. 그다음에는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중소 네. 전문 기업들. 근데 이 중소 전문 기업들이 저는 이제 우리 중소 전문 기업들이 그 비즈니스 그런 사장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도 있을 수 있죠. 네. 워낙 많으니까. 네. 뭐 정부 돈이나 받아가지고 대충 어떻게 살아남고 뭐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그 상황을 이제 잘못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 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그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과거에 물론 이제 많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중점을 뒀던 그 대통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죠. 네. 이승만 건국 대통령 초대 원자력 과정을 불러서 원자폭탄 만들 수 있나 이렇게 물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3대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고 광복이 된 그 계기가 원자폭탄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이 전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저거다. 무조건 우리도 원전 기술을 확보해야겠다.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돼야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 원전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서 원자력 연구소를 굉장히 빨리 지었다고 해요. 1959년에 네. 원자력 연구원을 세웠더라고요. 네, 1959년. 그리고 그게 이제 1953년에 우리가 전쟁에서 네. 이제 완전히 폐하가 된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해보니까 이승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해보니까 네. 얼마나 이 무기, 이 군사력이 중요한가. 네. 그걸 뼈저리게 느꼈겠죠.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또 그 당시에 일본이 이제 원자폭탄에서 항복하는 걸 보고 네. 이게 원자력의 그 힘을 네. 이제 알면서 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려면 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위 산업 네.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원자력을 생각하고 원자력 연구소를 보니까 키스트 우리 그 산업기술 과학기술을 이끌어왔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가 196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서 설립이 되는데 네. 그거보다도 원자력 연구소가 더 일찍. 일찍 설립이 됐죠. 설립이 됐고. 네, 그건 저도 사실은 정확히 자세히는 잘 몰랐습니다. 네, 최근에 네. 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그렇게, 사실이시죠. 그렇더라고요. 그 한국의 핵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정훈 작가가 썼는데 이 책에 따르면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공대의 윤세원 교수를 경무대 당시 그 대통령 관저죠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교수가 앉자 이승만 대통령이 질문을 합니다. 자네 원자력을 공부했다지 우리나라도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윤 교수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연구를 계속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됐어. 자네가 잘 연구해서 잘 해줘. 정부가 힘껏 밀어줄 테니 연구소 지을 곳도 찾아봐.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야심에 찬 얼굴로 윤 교수의 손을 부여잡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 윤 교수가 127명의 원자력 유학생 중 한 명입니다. 이 만난 시점은 57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윤 교수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화를 나눈 것은 나눈 거죠. 57년이고요. 그러고 나서 2년 뒤 1959년 한국 최초 원자력 연구소 건물 착공식에서
첫 삽을 뜨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안보 위기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대한제국 시대 때부터 일제 치하에서 치욕적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자폭탄 2방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체험한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를 짓는 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가난했단 말이에요. 가나보다도 가난했죠. 가나보다도 가난했고 북한보다도 가난했는데 훨씬 가난했는데 그 당시에 73만 2천 달러를 아주 파격적으로 썼다고 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물론 이제 미국의 50%를 대달라고 하고 지원받았다. 또 당시에 그 35만 달러는 우리나라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니 이게 얼마입니까? 35만 달러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분들이 사실은 과학기술을 중시했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뭐 전두환, 다 포함을 해서 과학기술 R&D 예산을 그렇게 급격하게 자르지는 않았단 말이죠. 1991년 전에, 그러니까 네. 완전 처음은 아니지만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더 어려운 상태였으니까 네. 예산을 이제 삭감을 한 경우가 있는데 네.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IMF 때도 네. 우리가 IMF에 들어갔을 때도 국가 R&D 예산은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그때도 R&D 예산을 축소를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IMF 때조차도. IMF 때조차도. 근데 지금 와가지고 국가 R&D 예산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네. 축소를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보면 지난 4월에 전략기술 특위가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한 우리 TV에 기술 패권 전쟁을 위한 그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와 대응을 위해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육성 및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이 범부처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산하의 민관합동특별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도 그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원을 설치하고 원장을 부총리급으로 지명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당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통령 직속 기구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특별 직속 기구로 네. 뭐 이제 의원회 같은 걸 조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예. 사실은 의원회라는 거는 어떻게 네. 보면 자문기구고 뭐 이렇게 그 아래에 예산과 직원이 같이 동반된 그런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속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는 과학기술로 직속인 대통령 산하에 직속은 없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원래는 국가기술자문심의회의가 있는데 네. 국가과학기술자문심의회의에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심의할 때 이제 거쳐가는 그런 이제 심의회의고 그와 같은 거 특별 국가발전 뭐 전략위원회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의원들을 다방면에 초대를 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죠. 근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행정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고 법 체계, 행정법 체계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실행력이 있는 건데 네. 그런 실행력이 없는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뭐 이제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됐든 뭐 국무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어떤 특별 그 본인의 그런 그 조직의 위원회가 자문위원회나 뭐 그런 구성이 돼 있으면 그거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이 됐든 박정희 대통령이 됐든 뭐 노무현 대통령이 됐든 이런 대통령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면은 돼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똑같은 얘기를 듣더라도 이걸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그런 이제 그러면 하는 길을 듣고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런 조직이라 우리나라에 그 조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저는 그 보면 그 당시에 뭐 부총리급으로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그러니까 장관급보다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관보다 높은 게 부총. 지금 이제 교육부가 부총리급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도 부총리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그렇게 되는데 과학기술부는 그 당시에 부총리급이었다가 다시 장관급으로 내렸고. 예, 이명박 때 내렸나요? 네, 이명박 정부 때 내렸죠. 예. 네, 그걸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과학기술 예산을 거의 증가시키를 않았어요. 또 이명박 정부 때 그 자세히 이제 뭐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군요. 이상하게 의외로 네.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네. 어떻게 보면 우파 성향의 지도자들이 과학기술에 치중을 했는데 네.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우파 성향은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네. 덜 중시하고 오히려 진보 성향, 좌파 성향의 지도자들이 네. 과학기술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네요. 그런 상황이 그걸 예산만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이 예산 편성만 보면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예산 편성만 보면 네. 그걸 뭐 아이러니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사실 좌파 성향의 이 리더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자주 국방에 대한 목소리는 일관되게 냈지만 그렇죠. 사실상 안보의 위협에 대해서는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북한과의 안보. 관계 때문에 더 그런 성향이 있고 우파 성향의 리더들은 사실은 뭐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이 안보 문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정치 공학적으로는 우파 성향을 가진 리더들이 더 목소리를 내고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북한을 이제 주적으로 보고 그렇죠. 국가 안보를 더 강화시키는 쪽이 이제 좀 우파 성향의 정치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좌파는 그 북한하고는 좀 더 평화롭게 지내자. 네. 그래서 이제 안보 쪽은 또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제 또 자주 국방은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자주 국방은 또 중요시하고 미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의존을 덜하겠다. 덜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항상 고수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 과학기술 쪽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네. 노무현 문재인 때 R&D 예산이 대폭 늘었고 뭐 이명박 심지어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만큼 많이 늘진 않았고 또 이번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은 과학기술 R&D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이 네.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살길이라는 그런 아주 절명의 네.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키스트를 설립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예산도 없는데 막 독일에 가서 돈 꼬고 일본에 가서 돈 꼬고 미국 가서 돈 꼬아가지고 포항제철 만들고 뭐 고속도로 건설하고 키스트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우리 국책연구소를 만들어냈지만 그 키스트를 설립할 때도 그 외국의 자본을 들여서 한 거거든요. 네. 그걸 도와달라. 그다음에 인력이 없으니까 사람도 도와달라. 린든 존슨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이제 네. 그 베트남 파견 때문에 네. 양자 회의를 할 때 그 당시에 거기다가 과학기술을 지원해 달라라고 그 협약서에다가도 넣은 정도로 그런 정도 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키스트를 설립할 때 처음에 3년 동안 설립을 하고 3년 동안 네. 매월 1회에서 2회를 키스트를 방문했어요. 키스트를 방문해서 그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거를 아주 그냥 대통령이 굉장히 그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군요. 매우 높았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과학기술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이제 외국의 유학생들을 뭐 많이 이제 끌어 들여온 거죠. 네. 근데 외국에 있는 사람을 들여오면 그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집도 만들어 줘야 되고. 네. 외국에서 오랫동안 한 그런 연구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데려오니까 그 당시 이제 초대 원장이 최영섭 장관인데 지금 네. 작고하셨지만 네. 서울대라든가 이런 국립대학에서 교수들이 또 반발한 거예요. 네. 뭐 우린 여기서 말이야 이렇게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미국에 있다 온 사람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느냐. 네. 그러고 이제 막 불만을 왜 차별하냐? 네. 그렇게 포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갖다 이제 보고를 받고 최영석 장관한테 네. 그걸 받으니까 이 월급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월급 많은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오. 올려주시오. 올려주시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올려주시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외에 있는 훌륭한 과학자들을 많이 이제 예. 유치를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 리더십이 있는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 분야에 과학 리더십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과학기술이 있겠네요. 중요하다라는 거를 국가 안보처럼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네. 국가 안보처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리더들이 이렇게 쭉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예.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이런 R&D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 큰 역할을 한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닌데 뭐 왜 그러냐면 뭐 지난 정부 때 워낙 지금 부정부패가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게 그런 지난 정부의 엄청나게 많은 그 비리 또 요즘에는 그걸 카르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처에서 그동안 해먹어 온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벼룩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우겠다. 저기 그 뭐 부정부패 지난 정부만이 이제 부정부패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유독 많았죠. 뭐 이제 예, 유독 지난 정부에 유독 많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배경에는 과거 그 진보 어떻게 보면 자기를 검찰총장에 앉혀준 정부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 칼자루를 쥐어준 그 정부한테 거꾸로 그 칼을 이제 들이민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거는 뭐 사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봐도 지난 정부가 과했다, 과하게 해먹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그렇죠. 드러나는 그럼 이제 것만 봐도.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네, 이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검사 출신들은 사실은 문제 있는 것만 검사들한테 오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만 많이 온단 말이에요. 네, 법을 위반하거나 뭐 범죄를 일으키거나 뭐 부정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겠죠. 그거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지난 정부에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고 그리고 이 카르텔들이 국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과학 기술 부분의 카르텔 형성이 예. 정말 심각합니까? 아니 과학기술 쪽에는 카르텔이 나는 없다고 봐요. 존재하기가 있을 어렵다.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카르텔이라는 거는 예.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네. 공동의 이익이 생길 때 네.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카르텔을 행사하잖아요. 예. 근데 과학기술계는 공동의 이익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기술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연구자들이고 네. 자기 분야에 독특한 연구를 해서 예. 이 연구에 업적을 내는 사람이거든.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업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고 예. 또 연구를 할 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면은 자기가 못하는 거하고 협력을 하는 거지 네. 자기가 잘하는 건데 이익이 되니까 무조건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과제를 따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이 세상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그렇죠. 예산을 따보기도 하시고 그럼요. 또 예산을 집행해 주기도 하고 하시고 다 해보셨죠. 네, 다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산학연관을 예. 두루두루 제가 다 경험을 했죠. 예. 제가 기술고등고시를 해서 국방부에서 방위산업국에 예. 국방 무기체계 개발에 좀 그 참여를 했어요. 네. 국방 정책에.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활용을 해서 네. 우리나라의 국방 안전 기술 네. 이거를 갖다 이제 연구원들과 같이 직접 실무 업무를 제가 담당관으로 했죠. 하셨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국방부에서도 근무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예. 박사 학위를 받으러 또 네. 미국으로 가가지고 네. 미국에서 이제 기계공학으로 박사를 받고 네. 그런 다음에 박사를 받은 후에 네. 왜냐하면 이제 석사할 때까지는 제가 이제 이제 한국에 있었지만 네. 저는 이걸 이제 직을 그만두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워낙 과학기술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쪽에 박사를 따서 이제 공직을 그만두고 네, 공직을 그만두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예, 연구에 매진하셨군요.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미국에서 어쨌든 이제 공직도 그만두고 직업이 없으니까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백수네요. 백수죠. 예. 백수 상태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들어갔고 네. 하여튼 죽기 살기로 했죠.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미국에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산업계 예.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설계하는 회사 엔지니어 회사에도 근무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집안에 이제 또 우리 아주 그 핵심 그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경험이 많으시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 또 예일 대학에 또 가서 예. 그 예일 그 나사 프로젝트
미국의 나사, 나사 프로젝트에 프로젝트까지. 거기에 참여해서 또 한 2년간 있었고 예.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많으시네요. 그 이후에 그 삼성에서 네.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회장이 되면서 네. 해외 유치과학자 50명을 뽑아라.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친구가 비서실에 있어서 네.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50인 안에 들었군요. 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영입한 그 영입한 당시에 핵심 해외- 50인 중에 한 분으로 해외 유치과학자. 참 그래서 그 당시에 대단하십니다. 뭐 비행기값 대주고 이사비 대주고 예, 뭐 아주 그 집도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한국으로 한국으로. 어떻게 보면 금의 환영하셨군요. 그렇죠. 백수에서 백수에서 그렇죠. 백수에서 예. 삼성맨으로 삼성맨으로 금의 환영하는. 왔다가 이제 예. 그 이후에 삼성맨에서 또 기업을 경험한 다음에 네. 우리 제가 이제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새로 설립을 하는 근데 이제 또 다른 예. 터닝 포인트가 포인트가 또 있었죠. 또 있었군요. 어떻게 이렇게 그 팔색조 카멜레온처럼 네.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 뭐 지금도 젊지만 네. 이 R&D 연구 열심히 하고 강의하다 보면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회와 소통할 수가 사실 어려워요. 네.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훌륭한 그 교수님들도 많고 네. 과학기술자들이 많아요. 네. 진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다 실험실에서 열심히 자기 분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사회에 보이스를 잘 못 내는 거예요. 네. 과학기술자들이. 네. 왜냐하면 그 사회에 보이스를 내고 다니다 보면 네. 자기 연구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논문 쓰기도 어렵고. 네.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명예교수로 있으니까 이제 이게 지금 시간이 나니까 되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 하시는 거거든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R&D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도 현직이 아니시니까.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구비를 받는 상태라면 사실 이렇게 얘기가 어려워요. 네. 연구비 또 제가 예- 이렇게 얘기했다가 연구비를 더 깎아버릴 수 있어요. 깎아버려가지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 사회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자들이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자가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 뭐 경제 훌륭한 그 기업인도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서 네. 저는 사실은 우리 그 이공계 학생들이 뭐 훌륭한 기업인도 나오고 네. 뭐 훌륭한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그다음 훌륭한 과학자 노벨상도 나와야 된다고 과학기술 인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절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처럼 아무리 돈이 없는 시절이라도 또 비싼 돈을 들여서 해외 유학을 보내고 원자력 유학을 보냈듯이 네. 그렇게 투자를 해야만 지금과 같은 원전 그 세계에서 3위인 3대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듯이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다 도와준 거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한 명만 빼고 한 명만 사실 그 원전 기술은 다 투자를 했죠. 원전 분야에서는 네,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은 그 기술을 한 사람이 없애려고 했는데 그건 좀 이제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럼요. 우리나라가 그 에너지가 우리 또 과학기술은 정치하고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스탠스는 과학 기술을 배척하고 과학 기술을 경시하는 모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오펜하이머가 제가 높이 생각하는 이유가 생각하는 네. 이유가 오펜하이머는 정치와 관계없이 네. 자기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네. 어? 자기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네. 훌륭한 그런 그 뛰어난 그런 그 물리학자인데 네. 결국은 행정에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정치하고 연결된 거죠, 솔직히. 네. 그러나 자기의 임무는 충실히 수행하고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안 떨어뜨린 거는 물론 이제 본인이 굉장히 고심을 했지만 네. 정치인과 군인한테 맡긴다. 딱 했잖아요. 네. 그게 훌륭한 저는 과학기술자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일생 동안 살아온 걸 보면 자기 주어진 분야에 열심히 했고 굉장히 실용주의자다. 그다음에 행정가다, 관리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보니까 그 반도체 전문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과학기술 부분을 큰 그림에서 보지 못하고 또 과학기술 산업을 큰 그림에서 보지 못하고 좀 좁은 시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카르텔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뭐
연구 성과가 부족한다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거를 혁신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전체 예산이 네. 국가 예산이 감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속에서 R&D 예산의 포션이 있는데 그 포션에서 또 16.몇% 거의 17% 가까이가 또 하루아침 그냥 금년 기준, 작년 기준에 확 달라버리니까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게 이제 그 연구는 계속하는 건데 네. 그동안 했던 그런 연구가 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자르면 물론 이제 그 연구를 했던 연구 인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다른 데서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 연구의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나올 수 있어서 제가 R&D 부분, 안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특히 우리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정치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학기술 비서관이 옛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수석 비서관 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있었지만은 이 수석 비서관에서 지금 그냥 일반 비서관으로 이렇게 완전히 일부 그 경제비서관 속에 경제수석 속에 과학기술 비서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국정기획수석, 청와대, 그다음에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그다음에 홍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이 있는데 그 속에 경제수석 속에 과학기술 비서관이 맨 아래 6개 그 아래 비서관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대통령과 수석 비서관의 회의를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비서관이 과학기술 비서관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미지를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역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또 생각은 또 저하고 다르니까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의 뭐 나눠먹기 문제, 뭐 카르텔 문제, 뭐 문제 그것도 그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이제 없다는 거죠.